작은 서점. 내 부고가 쓰일 때 내일 혹은 그 다음날 거기에는 이렇게 적힐 것이다. 레오 거스키는 허섭 쓰레기로 가득 찬 아파트를 남기고 죽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 첫 문장으로 열어봤습니다. 폴란드계 유대인 레오폴드가 첫사랑 엘마를 위해 쓴 책 사랑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쟁의 비극 속에 흩어진 사랑과 기억을 찾는 이야기인데요. 자, 책에 대한 내용은 잠시 후 편집자의 방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작은 서점에서 책 선물 마련했습니다. 이스라의 에세이즘의 정점, 갈등하는 눈동자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작은 서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은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무료로 메시지 보내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문학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해외 문학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민음사 편집자 유상훈, 김민경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반소매를 입고 계시는 우리 유상훈님은 벌써 온몸으로 봄을 맞이하시는 건가요? 네, 책에 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는. 아니, 사실 약간 늦어서 뛰어. 우리가 또 따뜻하게 이 한 권으로 이렇게 좀 오늘 밤을 지새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책이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책은 니콜 크라우스가 2005년에 쓴 책 사랑의 역사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 주말부터 해서 이제 계속 읽으면서 빨리 오늘을 기다렸어요. 이 책이랑 이 책과 이 두 분과 이 책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책이더군요.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저기 김민경 편집자님이 만든 책은 아니라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어떤 순수한 기쁨이랄까요? 그 아나운서님의 뭔가 스트라이크 존에 스트라이크 존에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가 책을 던지고 있는데 탁 오늘 꽂힌 느낌이라고 그 해야 표현 될까요? 좋다. 요거 적어놔야 되겠다. 스트라이크 존에 꽂힌 오늘의 책. 아니 혹시 유상훈님의 취향은 아니시죠? 네, 제 취향은 솔직히 아니에요.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도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일체의 망설임도 없이 네네네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네, 짐작하셨겠지만 사실은 오늘은 제가 선정한 책입니다. 네. 표정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오늘 다 읽고 오셨을 테니. 워낙 유명한 작품이라서. 네, 취향은 아니지만 누구에게나 좀 권할 수 있는. 그쵸. 맞아요. 누구에게나 권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게 그냥 제 취향이 아닐 뿐이지. 누구에게나 권해도 욕 안 먹는. 욕 안 먹는, 맞아요. 원래 그런 책은 상호님의 취향이 아닙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닙니다. 알죠. 우리 상호님의 이제 셀렉션이 있는 날에는 제가 바짝 긴장을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지? 말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그냥 마음 따뜻하게 진짜 의식의 흐름으로 하고 싶은 얘기 쭉 그냥 하다가 가기를 바랍니다. 작가부터 만나볼게요. 네. 니콜 크라우스. 네, 그 니콜 크라우스라는 이 작가가 낯선 분도 계실 텐데 진짜 한
이게 그 조너선 샤프란포랑 결혼했었을 때 두 작가가 국내에서도 되게 부부 작가로서 한때 명성을 날려서 아마 독서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만한 작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지금은 두 분이 이혼하셨어서 참, 네. 네. 그래서 이분은 그 21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으로 특히 사랑, 기억, 상실, 유대인 디오스포라의 역사를 정교한 서사 구조와 깊은 서정성으로 풀어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소설가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그 마음에 드셨다고 하는 것도 이런 정교한 서사 구조와 거기에 스며든 서정성이 되게 어필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어쨌든 유대인 디아스포라와 그 나치 홀로코스트의 어떤 그 그림자가 드리워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유대계 미국인 가정에서 성장했고 부모 양쪽 모두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유대인 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인공 레오 거스키랑 비슷하게 그 엘마랑 다 이렇게 넘어온 그 조상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가족사가 결국 그 작품과 그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적, 정서적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거는 1992년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해 그리고 이분이 학력이 화려해요. 또 이렇게. 맞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영문학을 전공하는데 네. 하필이 아니라 아주 운 좋게 노벨문학상 수상자 조지프 브로드스키에게서 이제 사사를 받는 교육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이제 뭐 이탈로 칼비노 같은 자기가 모르던 새로운 유럽 작가들도 많이 소개받고 이에 이후 문학적 감수성과 윤곽을 다듬는 데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대학원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이제 마셜 장학생이라는 거에 선발돼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스탠퍼드, 옥스퍼드. 예, 네. 그래서 미국의 초현실주의 예술가이자 아상블라주의 대가, 그 다음에 실험 영화 제작자이기도 한 조지프 코넬. 아마 이분도 제가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유대인 예술을 이제 단순히 문학을 넘어서 시각 예술과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논문을 쓰면서 이제 학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소설에서 자주 니콜 크라우스의 소설에서 자주 발견되는 공간 감각, 사물의 상징성, 파편화된 서사 구조가 그동안 살아온 그리고 만나온 어떤 작가와 대가들의 어떤 작품을 통해서 그 무르익었고 결국 그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사랑의 역사인데 하필 또 서정성까지 있어서 대중 독자들에게도 막 이렇게 파편화됐다는 게 되게 읽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외적으로 되게 이제 정교하고 뭔가 좀 이렇게 따스하고 막 말랑말랑하게 한 것 같습니다. 내 취향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들이 또 국내에 거의 다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2002년에 발표한 첫 장편 소설 여기 방에 들어온 남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예전에 민음사에서 이 제목이 남자가 방에 들어가단가 가방에 들어가다 약간 좀 약간 옛날식 부장님 개그처럼 제목을 붙였던 책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기억이 사라졌을 때 인간은 여전히 자신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때도 뭐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항상 되풀이되는 기억의 주제가 또 단초가 나오고 그리고 비로소 출세작인 2005년에 사랑의 역사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전의 동유럽과 현대의 뉴욕으로 오가며 한 남자의 평생에 걸친 사랑과 그 사랑이 한 권의 책으로 남아 다음 세대로 전달되던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또 민음사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문학동네도 잘 가서 거기에 없어지지 않고 어쨌든 잘 이제 한 권의 책이 남듯이 또 사랑의 역사가 재판이 돼서 사랑의 역사가 일종의 전학시킨 아이네요. 저희가 한 건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품이 출판사에서 다른 출판사로 이렇게 이민 가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음사가 첫 번째 출판사도 아니었고요. 맞아요. 그래요. 네. 모던 클래식이 있었을 때 되게 당시 잘 나가는 신진 작가 작품을 진짜 많이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명 니콜 크라우스. 그랬군요. 예, 민음사에서 발굴해서 문학동네 가서 이제. 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당시엔 어쨌든 조너선 샤프란포 작품 아직은 민음사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둘 다 이렇게 가져왔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우리 동네에서 옆 동네로 간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아닙니다. 추억. 추억 좋네요. 이야기 이어가.
이어가 주시죠. 네. 당황하지 마시고. 이 작품은 21세기 발표된 가장 중요한 사랑 소설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으로 이제 뭐 줄거리나 어떤 내용 같은 거는 이제 이후 이제 민경 편집자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면 위대한 집 니콜 크라우스에게서 계속 반복되는 그 기억과 어떤 그런 되게 어떤 물건을 둘러싼 어떤 다층적인 기억 이런 것들이 다 되풀이되는 주제로서 나오고 있다는 점만 유의하시면 되고 이제 최근에 나온 뭐 어둠의 숲 여기서는 자전적 요소와 허구를 더 급진적으로 교차시키며 뭐 유대의 신비주의까지 포괄하는 실험적 서사를 선보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한국에서 이것도 나왔어요. 투비어맨이라는 단편집도. 예, 이것도 이제 윙게이트 문학상을 수상하면 장편뿐 아니라 단편에서도 강력한 문학적 역량을 입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가님이 1974년생이셔서 사실은 조금 더 후속작이 더 기대가 되고 이 출세작 이후로 약 2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이 한 번 더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항상 다음 작품이 기다려지는 작가님 같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어떻게 민음사에서 그게 참 아니 이제 이사 가셨으니까 그 동네에 그래요? 사셔야 되는 이미 사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새로운 작품들. 저 동네에 그냥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 건드리지 않는 걸로?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책날개를 보시면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작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닌데요. 네. 이런 현대 작가들의 경우에는 한 출판사에서 쭉 내는 것을 네. 우리 국내 출판사도 선호하고 해외 에이전시에서도 선호하시는 그렇겠죠. 방식이셔서 네. 아마도 그 동네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냥 재밌자고 한 얘기였습니다. 예, 이게 약간 민감할 수 있는 문제군요. 이 출판계에서는. 네. 근데 뭐 왕왕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저희가 많이 배워갑니다. 근데 아까 이제 기억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이 책과 함께 이제 연달아서 요 앞에 그 줄리안 번스의 책을 읽었는데 약간 어떤 기억이라는 그 핵심 워드로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게 굉장히 유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줄리안 번스 같은 경우에는 기억의 불안정함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얘기를 풀어나가는데 이분도 역시 사랑의 역사도 이 기억의 형식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기억의 불안정성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기억에서 그 연을 찾아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기억에 의존하려고 하는 작가의 어떤 그런 특징을 좀 살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좀 맞게 봤나요? 니콜 크라우스의 작품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니콜 크라우스는 항상 이제 그 몇 가지로 요약되는 특징들이 있는데 네. 그 기억, 언어, 유대인 정체성 그리고 상실 이후에도 계속되는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나 이제 나치 홀로코스트로 인한 어떤 그 집단 무의식적인 거의 그 어떤 외상이 그쵸. 있는 거죠. 유대인들한테는 그 외상을 근데 세대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74년생이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겪은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주변에 있는 어떤 뭐 가족이랄지 뭐 같은 유대인 공동체랄지 거기서 겪은 상흔이 네. 남아서 계속 어떤 여파로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반향을 좀 더 그 제대로 포착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작가라서 네. 예, 그런 점을 유의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기억의 불안정성이라기보다는 기억의 실타래 하나 끝이 연결되어 있는데 돌돌 감고 맞아요. 감아서 꼬인 걸 풀고 이렇게 한 뭉치로 감아가는 느낌으로 좀 더듬어서 올라가는 네. 그러면서도 한 사람 개개인의 슬픔에 되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네.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실타래를 잘 엮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정말 파편들을 한꺼번에 나중에는 정말 샥 엮잖아요. 그때 그런 표현 하지 않으셨어요? 거미줄을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렸을 때 뭐가 이렇게 거미줄에 같이 다 엮여서 하나의 그 흐름, 하나의 덩어리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유성원 편집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버지니아 옆에 델러웨이 부인의 복잡한 서사 구조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딱 뭔가 짜 맞춰지면서 정말 이제 맞습니다. 그 거미줄 같은 거의 중심을 싹 들어 올렸을 때 모두가 하나 연결돼서 보이는 것 같은 방식으로 아마 이 영미권에서는 의식의 흐름에 어떤 기법적 영향도 계속 있었을 테고 그 다음에 그것만큼 전위적이진 않지만 이분은 또 줄리언 반스랑 다르게 또 불안정성보다는 정말로 그 어떤 기억의 여파에 대해서 해서 결국 그 기억을 통해서 앞선 세대와
현대 세대가 또 교감하게 되는 어떤 그러게요. 가교가 되는 그런 기억의 힘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탐구하는 작가라서 조금 되게 또 독특하고 되게 또 의미 있는 문학 세계를 나름대로 구축하신 작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 미국에서 거주하는 유대인 가족들의 3대에 걸친 네. 그렇죠. 굉장히 그 방대한 역사도 굉장히 담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막 들어오시면서 우리끼리 막 했던 얘기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또 기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약간 그 줄거리에 혼선이 좀 있어요. 처음에는. 네, 맞습니다. 전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 진짜. 굉장히 네. 어려웠어요. 굉장히 예. 어려웠어요. 이게 좀 펜으로 이렇게 적어두면서 이렇게 인물 이렇게 구도를 이렇게 좀 적으면서 읽을까 처음에 좀 후회했는데 뭐 막 한 중간 정도부터는 이게 확 몰입을 하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끝까지 한 번에 이렇게 딱 그 가독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그럼 그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쉽게 줄거리를 한번 네. 찬찬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네. 그냥 두 사람의 인연이 어떻게 이어지는 것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다.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은 이제 2명의 시점에서 전개가 되고요. 책 속에 책이 나옵니다. 네. 그 책의 이름도 사랑의 역사라는 책이 나와요. 우선 첫 번째 인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레오폴드인데요.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노인입니다. 50년 가까이 열쇠 수리공을 했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몸도 성치 않고 사실은 죽을 날이 더 가까워 있는 노인인데요. 젊은 시절에 정말 평생에 딱 한 명 사랑했던 여자와 가슴 아픈 이별을 한 후에 그 뒤에 가족을 이루지 않고 혼자 몇십 년을 평생 살아온 독신자입니다. 근데 친아들이지만 한 번도 아빠라고 친아들이지만 한 번도 같이 산 적이 없었던 아들 네. 아이작에 대한 애틋함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데요. 심장마비로 한 번 죽을 뻔한 일을 겪고 난 후에 오래전에 내가 시도를 계속 했다가 한 번도 매듭짓지 못했던 일을 해보려고 해요. 죽기 전에 이제 나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그게 바로 글을 써서 책을 만드는 일인데요. 네. 그 책을 마지막으로 나의 친아들 아이작에게 주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할아버지가 한 명 나오고 네. 엘마라는 15살 소녀가 나와요. 이 엘마라는 이름이 그 엘마의 부모님이 서로 사랑할 때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해준 사랑의 역사라는 책에 나오는 모든 소녀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아빠가 7살 때 췌장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셨어요. 근데 엄마랑 남동생이 아직까지도 한 8년 정도 지났는데도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 슬픔에서. 엄마는 사실은 그 슬픔 때문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아무하고도 사랑하지 않고 그러니까 엘마가 딸의 입장에서 봤을 땐 너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동생은 이상한 생각에 너무 골똘하게 빠져서 종교에서 구원을 받겠다 이런 이상한 생각에 빠져서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자기만의 방주를 길에 만들고 있어요. 네. 막 넝마를 모아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러운 상황에 처한 소녀인데요. 어느 날 우연한 기회로 엄마한테 사랑의 역사라는 책을 혹시 번역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하는 어떤 남자의 편지가 옵니다. 엘마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새로운 남편을 찾으면 다시 행복해질 거야. 엄마는 사랑을 해야 해. 이 목표를 가지고 다소 엉뚱하게 그 남자의 정체를 추적하기 위해서 맨하탄을 막 돌아다니면서 모험을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할아버지와 이 소녀는 과연 무슨 관계일지 그리고 사랑의 역사라는 책은 그 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인연이 얽히는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나가는 작품이고요. 네. 약간 스포일러를 해드리자면 예. 제일 마지막에 둘이 만나요. 네. 거기까지 꼭 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왜 만날까? 아무 상관없는 두 명인 것 같은데 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진짜 영화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쵸. 한 장 한 장에 그 한 사람의 그 상황을 계속 이렇게 네.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대조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좌측 페이지에 네. 레오폴드 할아버지가 하는 말, 네. 엘마 시점인 우측 페이지에 네. 이게 계속 교차돼서 네. 나오는 마지막 챕터가 정말
저는 사실은 좀 눈물이 났어요. 압권에서 저도요. 눈물을 좀 네. 글썽거렸습니다. 네. 저는 이게 정말 이 장면을 무조건 영상화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혹시 영화로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훌륭한 스토리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2016년 요쯤에 영화로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찾지를 못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저에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영화가.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들 수 있는 첫 번째 착각. 네. 이 할아버지 손녀가 엘마인가 싶으실 수 있어요. 그건 네네. 아닙니다. 저도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뻔한 관계는 아닙니다. 그런 뻔한 관계가 아니죠. 네. 네. 나의 친손녀야 이거는 아니라는 네. 점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 어마어마한 그런 반전이 있는 건 아닌데 너무 따뜻하게 서로 엮여지잖아요. 저는 이 맞아요. 레오 거스키와 같이 어떤 노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친구 이야기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와닿았거든요. 거기가 근데 반전 아닌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식스센스 말씀드리고 아니 그런 급의 반전이라고. 네, 맞습니다. 말 실수할까봐 조마조마하네. 자, 너무 이게 심취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약간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들떠 있습니다. 조금 눌러서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곡 한 곡 듣고 가죠. The Paper Kites의 The Bloom 듣고 오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최현정입니다. 편집자의 방 오늘은 해외 문학팀 민음사의 유상훈, 김민경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 2005년 출간 이후 큰 화제를 보았던 작품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저희가 이제 음악 전에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민경 편집자님께서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이 책을 접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사기꾼이라 그럴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 줄거리가 굉장히 다이너믹한데 네, 굉장히 역동적이고 많은 그 구조가 굉장히 복잡한데 그냥 이렇게 되게 두 사람의 이야기로 요약을 해버리셨어요. 네. 근데 더 이상 어떻게 저도 이게 덧붙이기가 힘든 게, 그쵸? 더 나갔다가는 더 혼란만 가중시키겠죠? 약간 그냥 책이 이 내용을 빵이라고 하면 빵인데, 네. 사실은 먹어보면 페스츄리 같이 너무 겹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빵이라고 생각하면 빵이지만 사실은 이 소설은 페스츄리 같은 조직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네. 이거를 직접 먹지 않으면 그 설명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냥 설명하면 그냥 빵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페스츄리 안에 또 막 안에 속이 든 것도 막 되게 다양해요. 그죠? 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초반보다 이제 한 중반으로 가면 더 집중이 맞아요. 잘 되고 흥미로워요. 약간 어찌 보면 이렇게 막 추적도 많이 하고 미스터리 구조로 좀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더욱더 흥미로운데 이거는 그냥 그래도 사랑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주 애틋한. 맞아요. 슬픈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루어지지 못한 한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 어떤 사람을 찾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책의 작가를 찾고 있거나 아무튼 무언가를 계속 찾아 헤매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 이번에 처음 읽었는데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첫 책을 읽는 걸 좋아해요. 책을 처음 읽을 때. 네네. 그래서 그냥 사랑의 역사 그리고 이 소녀가 책을 읽고 있는 그림만을 보고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했을 때는 소녀가 성장을 하면서 사랑에 대해 배워가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했는데 그거와는 전혀 달랐고 중간에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저도. 네. 그리고 저는 처음도 좀 읽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그 할아버지 레오가 막 누드 모델 같은 거 하는데 돌발 행동을 하세요. 저는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네, 제대로 읽은 거 맞아요. 근데 저도 이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까 너무 종잡을 수가 없는데 중간중간 책 속 책 사랑의 역사에 대한 그 챕터도 있고 너무 헷갈리는데 이 정말 마지막까지 읽어야지만 되는 책이고 중간에 덮으시면 절대 안 되는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레오 할아버지가 이 생계 때문에 이제 누드 모델 하루에 $15 벌려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나중에 나오잖아요. 우리 아까 지금 얘기했던 그 주요 인물 엘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그런가요? 자리에서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또 한 장면처럼 스쳐갔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스쳐가는 인연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르는 우리 독자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아주 소름 끼치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아무튼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걸 예전에 나왔을 때 읽어보고 다른 번역으로 그리고 새로 읽었는데 약간 좀 속독하듯이 읽었어요. 그냥 예전에 읽었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래서 약간 어쨌든 결말을 아니까는 네. 막 이렇게 막 슬픈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그냥 알고 있는 영화 다시 봤을 때 좋다고 좋아하는 영화 다시 보면은 막 그렇게 막 놀라진 않죠. 계속 좋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받고 그리고 왠지 그리고 이 작품이 사실 막 이 할아버지 주인공은 레오랑 그 연인, 좋아했던 소녀였던 엘마가 사실은 막 너무 막 최루성으로 헤어진 건 또 아니잖아요, 막.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약간 엇갈린 거지, 막 무슨 어디 가서 죽고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렇게 너무 오버하지 않는 설정인 것도 되게 좋았고.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예전에 아시겠지만 이상가족 상봉하는 방송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네, 왜 저한테 아시겠지만. 네. TV에서. 네, 아니, 맞아요. 네, 저는 봤어요. 네, 제가, 나름 의식이가 약간 그래도 좀 컸을 때 봤기 때문에 저는 다 기억을 해요. 네, 저는 압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왔는데 보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쵸. 네. 그냥 애타는 감정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에 경험하기 힘든 연락처도 다 있고 너무 이제 접촉돼서 사는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아득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경이롭고 막 너무 가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너무 와닿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는 소설이라 맞아요, 네. 나에게 약간 이상가족 상봉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전혀 다른 맥락에서의 만남이지만. 근데 공감이 돼요, 저도. 저는 만약에 이 책을 한 20년 후에 저 그 책 옛날에 읽었었어요 하고 뭐가 떠오르지 하면 딱 하나만 떠올릴 것 같아요. 다 이제 있고 이 남자 주인공이 한 여자를 고향에서 사랑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평생 이 여자 외에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걸 지키잖아요. 저는 끝까지 그 얘기가 계속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걸 죽을 때까지 지키는 이 남자 주인공 때문에 계속 소름이 돋았거든요. 근데 또 엘마의 엄마도 죽은 남편을 잊지 못해서 네. 그 사랑만 계속 지키잖아요.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고. 난 그 두 사람의 지고지순한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기억할 장면은 역시 그래도 마지막 장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전 이상하게 계속 엘마가 너무 감정이입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어떻게든 이 무너져 가고 있는 가족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가족을 어떻게든 자기만의 어떤 방식과 노하우로 일으켜보려고 하는 그 10대 소녀가 너무 네. 안쓰러워요. 너무 슬펐어요. 그러니까 그 동력이 넘치게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너무너무 슬픈? 본인은 한 번도 울지 않아요. 굉장히 씩씩한 아이인데 네. 보는 사람이 되게 슬픈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엘마한테 되게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었던. 저는 엘마가 고생물학자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생물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혼자 그게 살아남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계속 어떤 생물이 멸종을 했고, 이 세상에는 500억, 에 이르는 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살아남는 거는 3천만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진화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얘기가 그 친구가 관심 가졌던 그 분야가 이 책을 관통하는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이 세상에 존재했겠어요. 근데 계속 멸종하고 잊혀지고 하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랑은 이 레오의 사랑이잖아요. 그 엘마라는 아이가 자기의 이름을 받았던 그 맥락에서 그 사랑. 그래서 정말 이 멸종하는 지워지는 사랑들 속에서 정말 돋보이는 그 하나의 사랑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도 좀 약간 저는 해석을 했었습니다. 네. 고생물학자가 달리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일부러 심어놓은 장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모든 설정 하나가 허투루 쓰인 거 없이 쓰이기는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름 돋는 느낌. 네. 소름 돋아. 레오폴드가 50년 동안 열쇠수리공을 했잖아요. 네. 50년 동안 남의 문을 열어주고 다녔는데 사실 레오의 마음속 문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게 진짜. 너무 슬펐어요. 그 할아버지 그러네. 생각하면 진짜 너무 안쓰러워요. 아니 그 할아버지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제 자기 아들을 낳고 다른 가족을 이뤄서 사는데 맞아요. 그럼 자기도 좀 있고 자기도 어떤 여인을 찾아서 가정을 이루고 이랬으면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인데 왜 그 어렸을 때 자기 그 맹세를 끝까지 그렇게 지키는지. 그 마음의 방은 딱 한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방이고 네. 닫힌 거죠. 기영도 시인의 빈집처럼. 네네. 어떡해. 너무 슬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대화는 앞에 뭔가 이렇게 술이 한 잔 있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두서없이 정말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의식의 이름으로 한번 얘기해보자고. 근데 사랑의 역사에서는 보면 그 뜻밖의 어떤 만남, 인연 이런 것들이 어떤 나에게 그 화해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또 내 아픔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런 소설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나요? 제가 약간 좀 그 델러웨이 부인 때도 얘기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걸 되게 사소한 걸로 시작해서 점점 풀려나가서 네. 예상치 못한 만남과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작품을 좋아하는데 네. 그리고 또 이런 게 또 되게 드라마틱하니까 영화화된 맞아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작품도 영화화됐고 사실 조나선 샤프란포어의 그 뭐지 믿을 수 없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이 가까운 그 소설도 그 비슷하거든요. 지금 맞아요. 저기 니콜 크라우스의 남편 전 얘기. 남편. 전남편. 그 책도 공교롭게도 2005년에 출간됐는데요. 둘이 저도 경쟁을 했겠네요, 그 책이?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기시감이 느껴진다. 되게 서사 구조나 어떤 이야기하는 슬픔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도 아버지를 이제 9.11 테러 사건 때문에 잃은 남자아이가 그 아빠에 관한 미스테리를 풀러 온 뉴욕을 돌아다니는 내용이거든요. 비슷하네요, 진짜. 비슷합니다. 뭐 열쇠도 모티프로 나온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아빠가 열쇠를 하나 남겨놔요. 그 어머. 소설에서는. 그래서 이게 어느 자물쇠를 여는 열쇠일까를 찾아다니는 내용입니다. 너무 비슷한데요. 그 부부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서로 두런두런 나눴던 어떤 그 시놉시스가 예, 서로 근데 달리 이렇게 작품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다른 말인데요. 니콜 크라우스가 이혼 후에 어떤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둘이 같이 살았던 때에 브루클린의 엄청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대요. 그래서 진짜 동료 작가의 정말 질시와 부러움과 막 노이즈에 휘말려 살았고 막 작품을 냈을 때에도 항상 그런 노이즈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확하게 말은 안 했지만 그 이 책 두 권이 동시에 나왔을 때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시기 섞인 시선을 보는 사람들이 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둘이 이거 좀 비슷한데 이렇게 조금 그렇게 꼬아서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라고 저는 글쎄요. 생각을 해서 두 책을 다 읽은 입장에서는 계속 기시감이 느껴지긴 그렇네요. 했거든요. 재밌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조나단 샤프란포어의 그 책도 한번 좀 읽어보고 그 책도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제가 좋아할까요? 네. 네. 비슷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꺼낸 건 그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 책도 좋아하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이 비슷하다고는 한데 전혀 다른 또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좋아하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그 밖에도 뭐 그 뭐지 저는 뭐 데이비드 미첼의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라고 영화된 거 있잖아요. 네. 워셔스키 자매가 그 우리 배두나 배우님도 나오고 네네. 거기서도 막 정말 거의 미래와 과거까지 막 오고 가면서 복잡한 서사 구조를 보이면서도 그게 사실은 여기서 되게 자그마한 거였는데 나중에 되게 그게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정교하게 짜놓은 데다가 분량도 엄청 커요. 한 2권인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또 그 재미가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앨런 홀링허스트 지금 그 아름다움의 선으로 이제 부커상을 받았던 작가인데 네. 이방인의 아이라는 것도 되게 한 3세대 전에 어떤 그 유명한 어떤 당대 어떤 인기남이 어디 이제 왔다가 시를 적고 가요. 근데 그 시가 여러 사람 이 연시 같은 걸 누구에게 바쳤느냐가 되게 미스터리처럼 풀어나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정말 또 뜬금없는 것이 밝혀지면서 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영화된 것은 뭐 A.S. 바이엇의 소유 이것도 그 다음에 오르안 파묵의 순수박물관 이것도 곧 넷플릭스에 공개가 되죠. 맞아요. 네. 이것도 약간 또 지고지순한 사랑인데 그 연인이 근데 약간 괴상하죠. 괴상 두 분은 이제 책으로 만나보신 거죠, 이제. 네.
그 클라우드 쿠크랜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네. 그 책은 5시간대에 5인물이 각자 다른 삶을 사는데 심지어 막 그 완전 미래에서 나와요. 2000몇 년대에 미래 우주선부터 13세기인가 15세기의 오스만 제국. 각각 다른 5명이 클라우드 쿠크랜드라는 책 한 권으로 어떻게 엮이는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 책도 정말 어마어마한. 마지막에 그게 다 만날 때 소름이 쫙 끼치는 책이에요. 네네. 그 책도 생각이 났어요. 클라우드 아틀라스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많은 만남과 인연이 계속 이제 소설 속에 나오면서 어떤 내 감정의 응어리가 좀 이렇게 해소가 되는 그런 어떤 지금 작품들을 쫙 소개해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단골 소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니콜 크라우스가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이탈로 칼비노가 쓴 어느 겨울밤 한 여행자가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이 시작이 이탈로 칼비노의 작품을 읽는 사람이 돼서 시작을 해요. 네. 그 화자가. 그래서 나도 이 사람 책을 읽고 있는데 그 화자도 이탈로 칼비노의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 속에서. 근데 이게 계속 파본이나 이상한 책이라서 계속 교환해서 새 책을 봤는데 또다시 다른 걸로 시작하고 이제 여기 제목이 어느 재밌다. 겨울밤 한 여행자가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설에. 소설. 문장의 네.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이제 막 독특하다. 책을 바꾸고 이제 새로운 책을 여는데 또 거기서도 그러면서 어떤 여자와 이제 그 주인공이 또 어떤 엮이게 되는. 그래서 책 속에 책이 한 10개인가 뭐 나오거든요. 네. 그걸로 복잡하게 얽히는 건데 진짜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별로 안 두꺼운데. 근데 정말 확실히 영향을 받았던 느낌이 드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책 속의 책이라는. 이게 사랑의 역사라는 지금 책이 계속 이 사랑의 역사에 나오잖아요. 그걸 누가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 미스테리 중에 하나잖아요. 이 책 안에서. 네. 네. 아니 지금 뭐 많은 작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나중에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네, 우리 그러면 좋겠네요. 네, 하나 뭐 또 골라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그 책도 막 만나게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네. 책과 약간 홀로코스트를 다룬 내용으로는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전 더 리더였어요. 책 읽어주는 남자. 맞아요. 저는 그 영화로 봤었는데. 영화도 있고 책도 있는. 그렇네요. 네네. 그것도 저는 좀 완전 다른 이야기지만 좀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우선 이 표지가 책을 읽는 여자의 모습인데 그 더 리더의 어떤 그 한 장면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네, 사실은 소설을 쓰는 사람들 모두 책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단골 소재로 쓰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제가 이제 격가지로 이거와 비슷한 결의 어떤 소설들, 작품들을 쫙 소개해드렸는데. 너무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네. 다시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로 돌아가자면 이제 레오폴드 할아버지와 엘마 소녀 둘의 그 서로 다른 결이 다른 슬픔이 있잖아요. 유독 조금 더 공감이 갔던 슬픔은 어느 쪽이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저는 피치 못하게 애늙은이 같은 아이가 나오는 작품이 항상 너무 슬퍼요. 그리고 항상 그런 작품을 좋아하고요. 제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나 자기 앞의 생. 맞죠. 그런 내용이 너무 슬퍼요. 전 항상. 그래서 엘마가 이제 겪는 슬픔이라면 너무 커다란 상실로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그 나이 때는 겪지 않아도 될 상처를 딛고 세상을 마주하고 사실 주변 가족들을 자기가 챙기고 있는 아이가 고군분투하는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 슬픔이 왠지 모르게 저는 항상 끌리더라고요. 너무 안쓰러워요. 그렇구나. 정말 의지와 달리 어쩔 수 없이 정말 조숙해버린 그 아이의 그 어떤 슬픔. 근데 하지만 또 이 레오폴드는 좀 딱했던 게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다 잃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연인은 뭐 그 전쟁통에 이제 헤어지고 그리고 아들도 먼저 보내고 뭐 친구도 먼저 보내고 나중에 아무도 안 남잖아요 곁에. 네. 고향 사람들도 사실은 다 죽고. 글쎄요. 예. 그 슬픔을 과연 견줄 수 있다면 누구의 슬픔이 더 클까? 진짜 사실은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살아야 하니까 기술을 배워서 열쇠 수리공이 됐는데 그 직업도 그냥 평생 남의 집을 다 출장을 가서 문을 열어주는 직업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슬프게 설정했을까?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의 문을 결국 못 열는데도 남의 문은 열어줘야 되는 그 설정. 네. 그래서 엄마의 편지를 가로채서 그 두 사람과 연결시켜 주려고 뭔가 이렇게 출파를 던지는 글을 쓰는 그 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전 약간 거기선 좀 분개했었거든요. 야, 이러면 안 돼. 엘마야, 네가 아무리 엄마를 위하지만 여기 엄마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다른 남자랑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너의 노력은 이건 약간 좀 불안불안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진취적이다 못해서.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 소설 속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 낭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책 속의 책 사랑의 역사, 그러니까 책에 들어있는 사랑의 역사가 인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서 한 단락을 가져왔습니다. 수많은 말이 사라졌다. 입을 떠난 말들은 용기를 잃고 정처 없이 헤매다가 낙엽처럼 시궁창으로 쓸려 들어갔다. 비가 오는 날이면 물에 휩쓸려 지나가는 말들의 합창을 들을 수 있다. 목적지까지 가다가 머뭇거릴 것 같은 말들을 인도하려고 끈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 드문 일은 아니던 시절이 있었다. 수줍은 사람들은 주머니에 작은 끈뭉치를 지니고 다녔는데 떠보르로 인식되는 사람들 역시 그에 못지않게 끈이 필요했다. 자신의 말을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일을 자주 겪다 보면 어떻게 해야 상대가 자기 말을 듣게 할지 난감하기 때문이다. 끈을 사용하는 두 사람 사이의 물리적 거리는 되게 가까웠고 때로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욱 끈이 필요했다. 세상이 계속 커지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이 광활함 속으로 사라지지 않게 잡아줄 끈이 부족해졌을 때 전화가 발명되었다. 아무리 긴 끈이라 해도 말해줘야 하는 것들을 말하기에 충분히 길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끈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어떤 형태의 끈이든 사람의 침묵을 전달하는 것이다. 말을 전달하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지만 결국 침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거는 책밖에 없다는 결론인 것 같아갖고 그 책이 되게 중요한 매개체인 것처럼 아무 말도 들려주지 않지만 그 침묵 속에 너무 많은 층의 감정과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걸 생각했을 때 책에 대한 되게 찬사 같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책에 대한 헌사 직업병처럼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문장 못 참죠. 김민경님은요? 네, 저는 이제 레오가 젊었을 때 평생의 사랑 엘마랑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제 느꼈던 대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멈춰서 엘마를 품에 안고 키스했다.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을 때, 그래서 유리 파편으로 바닥에 널린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때 그는 뒤로 물러서려는 충동과 싸웠다. 그녀의 얇은 블라우스 위로 척추를 따라 손가락을 쓸어내렸고 잠시 자신이 처한 위험을 잊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분열을 심어놓고 서로에게 다가가는 기쁨을 느끼며 그 분열을 극복할 수 있게 한 세상에 감사했다. 비록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넘어설 수 없는 차이로 인한 슬픔을 결코 잊을 수 없을지라도. 어느새 그는 격렬하게 떨고 있었다. 떨림을 멈추려고 근육에 힘을 꽉 주었다. 엘마는 그가 주저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젖히고 상처받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러자 그는 오랜 세월 그녀에게 하려던 말 2가지를 거의 하려다가 말았다. 내 몸 일부는 유리로 되어 있어. 그리고 널 사랑해. 우리가 참 삶에 지쳐서 내 사랑의 역사를 다 묻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콩캉콩캉 다가오는지 아시나요? 시작부터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는 순간부터 사실은 첫 키스를 하는 정말 설레는 순간에도 어쩌지 못하는 그 짙게 깔린 슬픔이 레오가 진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못한 말이잖아요. 네, 그쵸. 네. 참 답답하기도 하지만, 네. 이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이 레오가 나중에 자기 아들 아이작을 멀리서만 바라보고 아들의 부고를 이렇게 신문에서 그 어떤 쓰레기 더미에 저기 있는 그 신문에서 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의 장례식을 가려고 새 양복을 입고 밤에 혼자 보드카를 마시면서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오랫동안 또 기억에 남는 장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짧게 읽어드리면 네. 알코올의 예리함이 슬픔의 예리함을 대체하는 것을 느끼며 내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눈을 반쯤 감고서 100번을 했을 그 몸짓을 반복했다. 그러다 술병이 비고 나서는 춤을 추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하지만 점점 빨리 발을 쿵쿵 굴렸고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도록 발길질을 했다. 내 아버지가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춘 춤을 나도 추며 발을 쾅쾅 차고 쭈그리고 다리를 내뻗었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웃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또 추워서 발이 까지고 발톱 밑에 피가 맺히는데도 내가 아는 유일한 방법대로 춤을 추었다. 너무 슬프지 않나요? 네. 거긴 사실 너무 슬퍼서 사실 빨리 읽고 넘겼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너무 어떻게 네. 레오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네.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버지를 계속 떠올렸다는 거는 그 위에도 누군가는 자기 자식을 먼저 보낸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나라는 추측도 해보면서 너무 슬펐을 때 추는 춤. 어떤 걸까? 혼자 막 너무 상상을 했어요. 저는 이걸 꼭 영화로 만나고 싶습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정말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이라 좋지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총평을 좀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셋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먹먹함을 전달해 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책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녹음하러 오기 전에는 괜찮지 않을까? 할 말이 많지 않을까? 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전달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서 아쉽지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읽으면서 약간 좀 다른 맥락에서 운명이나 인생이 정말 너무 과학적이잖아요. 가혹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에 너무 순응하지 말고 그래도 항상 더 죽을 때는 그 했던 일보다 안 했던 일을 후회하면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정말 후회 없게 운명의 그 가학성에 지지 않고 정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늘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 레오의 일생을 보면서 뜬금없이 레오가 많이 씩씩한 다짐을 하셨네요. 레오가 많이 답답했구나. 나는 그처럼 살지 않으리라 다짐을 하면서. 이게 두 번째인 거죠.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아름다운 서사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 만나봤습니다. 또 다음에는 어떤 책으로 만나뵙게 될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위는사의 김민경, 유상훈 두 분 오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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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딜런의 Make You Feel My Love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작은 서점도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